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 4월 달 여러분 고생하시고 이제 자자드나 했더니 또 어떤 친구가 클럽을 가가지고 왜 하룻밤에 5개씩 땡겼을까? 하여튼 여러분 계속해서 좀 조심하셔야 돼. 아무래도 나부텀도 요새 조금 이완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공공장소에서는 꼭 마스크 하시고 옥체를 보존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달 이제 우리 5, 6월 달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슈 파이팅.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론은 다 정리됐죠. 완벽하게 정리되셨지?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제로 해서 문제를 푸는데 우리 이번 달에는 5, 6월 달 이번에는 기출문제 93년도, 92년도부터 객관식 문제 포함해가지고서 전부 다 풀어볼게요. 그래서 거기 이번에 그 해설집도 내고 했으니 참조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보면은 우리 이제 출제 범위, 그 다음에 난이도 이런 게 조정이 되죠. 근데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 문제들이 훨씬 난이도가 높아요. 요즘보다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과거 출제 범위는 뭐 요대로 요 안에 한정시키면 될 것 같아요. 경제학 범위는 뭐 넓고도 깊어서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 시험 정도로만 공부한다고 해도 우리 공부 분량의 약 한 50% 이상이 더 추가해야 돼요. 범위가. 근데 우리 그거 안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은 스킵하기로 하고 그 대신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한번 그 분석하고 해결해서 거기서 다뤄지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정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객관식 문제, 좋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거기서 공부거리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특히 경제학에 있어서 서술형 문제라고 해도 크게 뭐 서술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죠? 그 이론적인 사실,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핵심 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써야 되는데, 이제 경제학은 전부 뭐죠? 그렇죠. 논리의 전개 과정이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충은 안 돼. 그러니까 그 서술형 문제 같은 것은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미리 한 번씩 전부 다 써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집 내 해석까지 전부 다 붙여서 드리는 거니까 이 책 가지고서 하여튼 또 이번 5, 6월 달에는 앞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3, 4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론 정리 수업을 보면 안다고 나는. 그렇죠? 동영상 신청해서 듣고 있는 걸 내가 파악할 수 있는데 3월 달까지는 그런 대로 하다가 4월 달에 급격히 루즈해졌어요. 아무래도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 학원에 못 나오고 또 듣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론 강의 3, 4월 강의를 그렇죠?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불안한 게 예년에는 3, 4월 강의, 이론 강의, 그렇죠? 심화 이론 강의 할 때 정말 열심히들 들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펑크가 많이 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 6월 달 문제 요거 푸시면서 그냥 대충은 안 되고 이론이 좀 미흡하다 싶으면 3, 4월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강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대충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올해 타이밍입니다, 우리. 그렇죠. 작년까지 해서 좀 실력이 있는 분들, 실력자들이 전부 합격해서 나갔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작년에 이제 합격 인원수가 많이 불어나고 해서 우리 학원으로 보더라도 2년, 3년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거의 다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들의 기회야. 올해 초수생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오래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뭐 많이 뽑는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죠.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 돼 있어야 답안에서 변별력이 있게 되고 하게 되니까 다른 과목 경제뿐 아니라 해서 올해 근데 뭐 늘 하는 얘기지만 1, 2월 달 중요합니다. 맨날 그때마다 얘기하지만 5, 6월 달은 정말 중요하죠. 늑대와 소년이 돼버렸나? 근데 이제 5, 6월 달은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문제를 통해서 이론 정리를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는
그때는 내 지금 생각이 연습 문제 집을 따로 낼까?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7, 8월 달에 이제 전 범위, 전 과정을 거쳐서 A형, B형, 그런 형태로 우리가 연습이 꼭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모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연습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기출문제, 모든 시험에서 기출문제를 잘 분석한다고 하는 것은 시험 공부의 한 8, 90%는 됐다고 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출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없다고요. 그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시험은 특히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국의 사범대학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출제하시는 거죠. 외부 의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율 교수님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출제 범위 벗어나는 일은 극히 없죠. 간혹 있죠. 작년에도 보면은. 그런데 그분도 보면은 한 분이 그 분야를 출제하시는 것 같아요. 그 관련 문제들을 보시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기출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100% 맞춘다고 생각해야 돼요. 100% 정리해 준다. 자, 그리고 이 책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은 이렇게 해야 돼요. 문제를 미리 풀어봐야 되죠. 미리 한번 풀어보고 오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진도 전체 다 싹 풀다. 이게 시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복습도 하고 해야 되니까 다음 진도 나갈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번 문제를 스캔하고 와라. 이제. 아, 이런 문제인데 이 부분은 내가 좀 걸림돌이 있다. 이건 뭐 쭉쭉 잘 알 수 있다. 그런 것을 미리 체크하고 수업 듣고 보완하고. 그러니까 미리 꼭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기출문제에서 지금 어느 정도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이 전모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미리 풀어보시는 게 중요한데, 근데 우리 이 연습문제집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독극물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거기 밑에 답 바로 붙어 있고 답 해설 바로 있지. 그러니까 문제 읽고 바로 해설 읽고 답 보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해설이나 답은 사실 뒤로 이렇게 몰아서 책을 편집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보기 불편하다 하는 원성이 자자하죠. 그래서 해설 바로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미리 볼 때 하나의 팁은 문제를 미리 쭉 보시는데 가림막을 하나 설치해라 이거지. 이렇게. 그렇죠. 뭐 카드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하얀 거 해서 해설은 가려놓고 정답과 해설은 가려놓고 여러분들이 연습장 켜놓고 답안 작성하고 해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 서술형 문제 우리가 써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써봐야 된다. 그지? 내용은 뭐 나는 해놨습니다만 그거 보고 내용 이해했다. 그거는 공부의 40 내지 뭐 3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요. 자, 확인해 봅시다. 문제를 미리 풀고 공부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해설은 아예 시커멓게 칠해버리는 게 좋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막아놓고 정답과 해설은 미리 보지 말고 막아놓고 옆에 연습장에다가 그림 그리고 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팁은 문제가 쭉 이렇게 있잖아요. 1번, 2번 이렇게 문제가 돼 있을 때 이 연습 문제, 특히 연습 문제집 같은 데는 여기다가 밑줄 긋고 옆에다 계산 과정 풀어보고 그거 절대로 안 돼요. 이 책은 그냥 순결한 상태로 놔둬. 밑줄도 긋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연습 문제집 아주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돼. 그리고 뭐만 하면 될까? 처음에 딱 읽어서 오케이. 그 다음 이건 긴가민가 했다. 아 이건 몰랐다. 요 표시만 하라 이거지. 요 표시만. 이렇게 해놓고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세목골 긴가민가 했던 거 그 다음에 몰랐던 거 이거를 반복적으로 풀어야 돼요.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그러면 진도가 쌓이면서 앞에 분 보고 또 보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끝장을 낸다. 한 권으로. 근데 이 표시 안 해놓고 책에다가 막 뭐 쓰고 하게 되면 나중에 보기가 싫죠. 밑줄 친 그 부분만 보게 되고. 그건 아주 좋지 않죠. 기본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서도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플로우 차트는 이래요. 미리 가림막 설치하고 그죠? 해설 보지 말고
한번 전부 풀어본다. 눈으로 보나, 눈으로. 그래서 풀 수 있나 없나 보고, 그 다음에 수업,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마무리는 치열하게 해야 되겠죠. 서술형 문제 같은 거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계산 과정 같은 거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해서 기출문제 풀고 나면 여러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본인이 주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출제 범위와 내용, 난이도, 그리고 해당되는 주제. 그래서 내가 이슈 파이팅이라면 재작년에 그렇게 한번 했었는데 그때 효과가 아주 좋았어요. 이슈 파이팅.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이슈 중심으로 거기 집중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해라. 그러니까 우리 요거 가지고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머지 시간에 내가 자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해가지고서 시험 대비할 수 있다. 실전적으로. 그게 예측 가능하고 여러분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되면 5, 6월 달에 이론 정리하고 이걸로 해서 이슈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가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공부할 거 챙겨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모든 수업은 마찬가지야. 활용도 똑같이 수업을 들어도 그 수업을 들어서 자기가 100% 활용하는 분들이 있고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분량은 자꾸 많아지고 하게 되는데 정리 안 해두면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이제 첫날이어서 내가 보충 문제도 몇 개 집어넣어놨어요. 이 앞에 부분은 워낙 경제에서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뒤에도 보충 문제를 넣을까 하다 분량이 너무 많아지고 나중에 분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뒤에는 안 붙였는데 앞에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응용 이 부분은 모든 경제 분석에서 기초가 되기 때문에 보충 문제 내가 몇 개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특히 계산 같은 거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계산은 무조건 책에다가 연필을 쓰지 말고 연습장 옆에다가 일일이 다 풀어봐라. 근데 우리는 사실 계산 과정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림도 그릴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문제풀이 하는 데는 꼭 필요하니까 연습 문제 풀면서 계산 과정이나 그림 소홀히 하지 말고 직접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산 과정 같은 거 해설 보면서 아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지는 못 풀어 현장에 가면. 그래서는 아니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1, 2, 3, 4, 5 해서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 부분까지 오늘은 좀 시간이 빠듯할 것 싶기도 한데 그래도 내용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이 부분은 한번 달려봅시다. 자, 1장은 뭐 객관식, 주관식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죠. 합리적 의사결정 어떤 경제 원리에 입각하는가. 합리적 의사결정. 경제 원칙이죠. 최소 비용 최대 효과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경제 원리는 거기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만 그냥 볼게요. 그릇된 의사결정은 어떤 경제 개념에 집착하기 때문인지 각각 쓰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 원칙은 뭐죠? 어떤 경제 행위에 따른 순편익 극대화입니다.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순편익은 뭐예요? 그렇죠. 총 편익에서 전체 편익에서 비용을 빼야 되죠.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첫 번째가 전부 한계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용 편익, benefit cost, BC 분석이라고 하죠. 보통 말할 때. 편익 분석인데 이때는 총 편익과 총 비용이 아니라 뭐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 개념이다. 그러니까 한계 개념 뭐 어떤 행위가 한 단위 추가될 때 하나 추가될 때마다 그때 비용 편익 분석하는 것이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미분이죠. 총 편익 함수 미분해서 한계 편익. 비용 미분한 게 한계 비용이 되잖아요. 그 첫 번째 봐야 한계 분석이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가 편익은 뭐 다양하게 나타나요. 소비자는 효용, 기업은 수입. 비용이 문제인데 경제학에서 비용은 기회비용이죠. 그러니까 화폐적 비용에다가 플러스 포기한 대안의 최고가죠.
포기한 대안의 최고 가치, 대안, alternative의 최고 가치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내가 1시간 놀 때, 1시간 노는 것만 아니라 이거지. 1시간 놀지 말고 다른 과목 법을 할 수 있었는데, 경제학 하기로 마음먹고 안 했다. 비용은 1시간만 날아간 게 아니라, 1시간 법학 공부했을 때 그 포기한 대안 가치도 고려해 봐야 되죠. 이거 뭐 우리 일상생활에 다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기회비용 중심이고,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비용이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죠. 매몰 비용은 어때야 돼? 포기해야 돼, 이거. 과거 선택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거기 연연하면 안 된다. 그렇죠? 매몰 비용은 포기. 자, 그래서 순편익 극대화할 때 이것입니다. 그러면 요 관점으로 볼 때 편익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미니마이즈 해야 되죠.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의 원칙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묻고 있어요. 그릇된 의사결정은 뭐 때문에? 기회비용 똑바로 챙겨보지 않고 매몰 비용에 집착해서 매달리고 포기할 것은 간단히 포기해라. 그렇죠? 2번은 마찬가지죠. 거기 보게 되면은 다음 질문에 답하셔. 가나 다라 해놓고 1. 그러면 선생님이 요 4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개념은 기회비용 개념이죠. 기회비용 개념이야. 그래놓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중에 2개를 골라서 그걸 한번 설명해봐라. 이거죠. 기회비용 개념으로 설명해봐라 하는 거예요. 자, 불황기 휴학률은 줄었다. 그러니까 경제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휴학률은 줄었다. 그럼 기회비용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해설 한번 봐주세요. 휴학을 할까? 계속 학교 수업을 들을까? 어느 쪽 기회비용이 더 큰 거예요? 휴학의 기회비용이 더 큰 것이겠죠. 그러니까 휴학을 줄이고 학업을 계속한다는 얘기고,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화폐 수요. 요거 화폐 수요 함수 보면 우리가 2번 문제에 있어서 그 두 번째 요거는 이게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금융자산 하게 되면 뭐지? 통화 채권이죠. 통화와 채권이야. 근데 통화는 수익이 없어. 채권은 수익이 있죠. 근데 위험으로 보면 통화는 안전한 자산이고 채권은 위험한 자산이니까 이거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화폐 보유 기회비용은 뭐겠어요? 화폐 아니면 난 채권 보유하게 되면 채권 수익이 보게 되지. 그러니까 통화 보유의 기회비용은 이자가 되는 것이다. 됐죠? 그런 개념이고. 답은 전업주부 경제가치 호황일수록 더 크다. 어때요? 전업주부가 나가서 취업하지 않고 그러니까 포기한, 그렇죠? 취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인데 호황기일 때 어때요? 수익이 더 높은 임금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불황일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개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노동 수요인데 호황기일 때는 노동 수요가 증가하니까 호황기 임금이 높겠죠. 고임금이 되는데 불황기 때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노동 수요가 작아서 저임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업주부 기회비용은 호황기일수록 큰 것이죠. 내가 가서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포기한 노동가치, 그게 전업주부의 기회비용이다. 그런 개념이고, 라는 똑같죠. 가와 똑같죠. 대학에 진학할까? 아니면 SM 또는 또 뭐가 있었지? 박진영 씨, JYP, 또 양현석 씨 하는 게 또 있었지. YG. 그렇죠. 연습생으로 거기 갈 거냐, 대학 가서 할 거냐. 근데 연습생들은 일찍이 어때요? 고등학교 교육마저도 이제, 그렇죠? 포기하고 연습생 노릇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대학 진학에 대한 선호율이 줄어들고 있다. 그 말은 대학 진학 기회비용이 더 크단 말이죠. 가하고 똑같은 소리죠. 그렇죠? 대학 진학하지 말고 내가 연습생 해서 여기 성공하면 대박이다. 그런 얘기 되니까. 그래서 부동어가 바뀌었어요. 요거는 내 교재, 본 교재도 요게 부동어가 틀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그죠. 부동호가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건 내가 지금 고백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이걸 나한테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 질문에. 이거 부동호가 바뀐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그때 내가 뭔가 뻑 가갖고, 아니다, 이게 옳다. 그랬었는데, 그때 그분한테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벌써 몇 년 됐는데, 예, 당연한 얘기를 내가 그때 오류를 범한 거예요. 거꾸로 생각했어, 내가. 그래서, 가의 사례하고 똑같죠? 그래서 나도 기회비용을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와서 공부해야 되겠다. 저 취업하는 것보다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 뭐 딴 데 일하는 것보다. 그러면 딴 데 일하는 것에 기회비용이 크니까 이걸 선택한 것이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 개념. 여기서 우리 시험에 뭐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겠지만 개념 확실히 보기 위해서 보충 문제 내가 몇 개 해놨는데 3번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개념이죠. 간단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 관람권 샀는데 잊어먹었다 이거지. 그래도 또 영화 봐야 되겠다. 그럼 뭐죠? 그 기회비용, 매몰비용으로 보고, 그렇죠? 영화 보는 것의 가치가 더 크다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4번 문제가 한계적 선택이라는 것의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요. 다른 시험에서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묻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내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10시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인데, 여기는 이제 이게 회계사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나왔죠. 경제학, 회계학, 재무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적 선택을 한다고 할 때 핵심은 뭐냐면 10시간 전체를 경제학만 할까 회계학만 할까.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토탈 개념의 선택이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간이 있을 때 1시간을 끊어서 1시간을 어느 시험 공부에 투입하는 것이 득점, 할 수 있는 점수가 많으냐. 한계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먹고 경제학 끝장낼 거야. 그건 바보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앉은 자리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나는 1시간이다. 나는 2시간이다. 그걸 한목금으로 해서 득점할 수 있는 순서대로 골라야 되죠. 근데 해설에도 해놨어요. 그래서 경제학 처음 점수하고 한계 점수 쭉 구해놨죠. 그래가지고 한계 점수가 큰 순서대로 시간 배분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해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최초 1시간은 경제학 또는 회계학 해야 돼요. 왜? 득점할 수 있는 점수가 45점이니까. 근데 세 번째 투입 시간, 그때는 재무관리를 해야 돼요. 한계 점수 쭉 보면 내가 구해놨잖아요. 재무관리 1시간 하는 게 37점 득점이고, 네 번째 1시간은 재무관리에다 1시간 더 투입해. 그때 한계 점수가 20점이고. 저 말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계 점수를 먼저 쭉 구해놓고 한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10시간을 찾아가야 되지. 한계적 선택이다 하는 것에 이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장은 이제 경제학에 대한 것인데 2장에서 다루는 주제는 규범 경제학이냐 실증 경제학이냐.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 이런 것은 가능성은 낮지만, 확률은 낮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규범 경제학은 뭐죠? 먼저 실증 경제학. 실증 경제학은 사실관계야. 경제 이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2장에서의 주제는 먼저 실증 경제학이냐 규범 경제학이냐. 실증은 사실관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화량을 늘려주게 되면 이자율이 내리고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이게 실증 경제학이야. 근데 이제 규범 경제학에서는 자, 통화주의 교수님들은 뭐라고 주장하죠? K% 준칙, 룰을 지켜라. 재량적으로 개입하는 건 좋지 않다. 케인즈 쪽에서는 개입해라 적극적으로. 야당이 났는데 뭐. 요즘 얘기죠. 재정정책. 대학 교수님들이나 언론이나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자유주의 경제학이란 말이에요. 이쪽에서 개입하지 말라 그러는 거고, 정부 여당이나 공무원 쪽은 어떻게 돼요? 적극 개입해서 재정정책, 국가 채무가 좀 증가하더라도 빨리 개입해서 경기 회복시키면 좋지 않냐. 그게 견해 판단이 다른 것이죠. 이 규범 경제학이란 말이에요.
교수님 두 분들이 나와서 논쟁을 한다. 케인즈 쪽은 비개입이다. 케인즈 쪽은 적극적 개입이다. 이게 규범경제학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증경제학을 전제로 가치 판단,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그런 것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규범경제학은 가치 판단. 가치 판단은 자기의 의견, 자기 주장을 말하죠. 그게 포함되어 있으면 규범. 그렇지 않고 사실관계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실증이죠. 그래서 1, 2, 3, 4는 실증, 1, 2, 3, 5. 요거는 실증입니다. 근데 4번 봐봐.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익관세를 인상해야 한다. 요 두 글자가 규범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익관세라는 것이 있다. 그럼 그거는 실증이죠.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만 얘기하는 거 하고 주장이 들어가는 거 다르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에서 오류죠. 인과 오류, 구성의 오류. 구성의 오류는 전체와 부분, 미시형자적 문제와 거시형자적 문제를 같이 보면 안 된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경제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규제도 미시형자학에서 그렇게 되면 개인의 효율적 선택을 저해하게 된다. 이런 것이 구성의 오류가 되고, 인과 오류는 원인과 결과를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와 B하고 보세요. 상관관계가 있다. A가 크면 B도 크더라. 예를 들어서 키 큰 사람이 공부도 잘하더라. 그런 상관관계가 예를 들어 데이터로 볼 때, 근데 거기에 인과관계까지 있는 건 아니죠. 키 큰 놈이 공부 잘해요? 나 같은 사람은 분해. 그런 말 들으면. 그쵸? 상관관계는 있는데 인과관계는 없죠. 근데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그건 안 된다. 그리고 또 A이면 B가 아니라 B이면 A이죠. 이걸 거꾸로 판단한다든지 이런 것이 인과 오류가 된다. 그래서 2번 문제가 구성 오류. 구성 오류가 1번입니다. 그렇죠. 이게 절약의 역설 같은 게 대표적이죠. 개인적으로 보면 요즘처럼 경기 침체니까 어떻게 돼요? 절약해야죠. 근데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유효세율을 줄여서 경기 침체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재난보조금이라고 그러나요? 지급을 하는데 현금으로 주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절약의 역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현금으로 주면 어떻게 될까? 저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품권으로 주고 소비하세요 하는 것이죠. 근데 그조차도 요즘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금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야 또. 그거를 절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게 되면 사실 요새 같은 상황에서 경제 어려운 분들이 만약에 현금 주게 되면 소비할까요? 소비 안 한단 말이에요. 갖고 있는 거지. 저축하고. 그런 것이 구성의 오류 예가 되겠죠. 다른 거 한번 읽어서 판단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게 인과 오류예요. 자, 요거는 말이죠. 동계올림픽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한다. 2018년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계 스포츠 강국이야. 또 옛날에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니까 우린 축구 강국이야. 그 당시에는 강국이었죠.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4강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거리에 뛰어나갔나요? 어릴 때니까 안 나갔나? 애기 때인가? 아, 애기 때구나. 나도 우리 애들 데리고 시청학까지 갔단 말이야. 그 후에 어떻게 됐죠? 실체적으로 우리가 축구가 4강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 이런 것에 이제 오류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혼돈, 요게 오류, 그렇죠? 그래서 2장에서는 그런 정도가 이제 문제가 될 거고요. 자, 이제 3장 갑시다. 3장이 시장 수요 공급 균형. 요거 뭐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그래도 기본적인 얘기는 좀 보고 갑시다. 삼장은
시장 수요 공급 균형, 그 다음에 여건 변화에 따른 분석, 이런 것들인데, 자, 첫 번째 문제가 아주 우리가 시장 균형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거죠. 시장 균형. 얘다 이런 이제 객관식 문제가 났었네요. 그러니까 균형 조건은 뭐죠? 자, 이걸로 가지고서 기본 얘기 하나 뭐 다 아는 거지만 해봅시다. 수요 함수가 5000 빼기 500Q, 500P. 자, 공급 함수가 500의 P 이렇게 주어졌죠. 요건 함수. 근데 우리가 그림은 이렇게 안 그리잖아. 그죠? 수요 공곡선 그릴 때는 마치 수량이 독립변수인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뭐 쭉 이렇게 하겠지만 그림 그리려면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수요 곡선식으로 바꿔야 되죠. 이항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5000 빼기 Q D가 되니까 요거를 그림 그리려면 요 앞에 파라미터를 1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50으로 나누면 10 빼기 50분의 1의 Q. 요건 수요 곡선식이 되죠. 디맨드 커브가 되고, 요것도, 그쵸? 500P가 QS가 되고, 가격으로 정리하면 공급 곡선식이 되겠죠. 이렇게 되잖아요. 절편이 10이고 기울기가 50분의 1이 되는 이게 수요 곡선, 디맨드 커브가 되고, 공급 곡선은 요거 절편이 없네요. 원점에 시작하고 기울기가 500분의 1이 되는 요거죠. 자, 균형 찾기. 그러면 시장 균형의 정의는 뭐죠? 오리지널 정의는? 그렇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이걸로 풀면 되죠. 그러면 균형 조건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데, 자, 말해주세요. 수요량 몇 개? 5000 빼기 5P. 공급량. 즉, 수요량, 공급량 뭐예요? 가격이 주어질 때 수량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균형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가격이 얼마고 수량이 얼마 이렇게 풀면 되고, 만약에 수요곡선식 그림으로 푼다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면 여기 어때요? 수요 가격하고 공급 가격이 같아지게 되잖아요. 그럼 또 다른 균형 조건. 수요량 공급량이 같으면 수요 가격 공급 가격이 같아. 그럼 곡선식으로 만약에 계산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다면, 자, 소리내서 말해 주실래요? 수요 가격 얼마? 50분의 1의 Q가 되는 거죠. 수량이 정해지면 거기 가격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먼저 Q가 계산되어지겠죠. 그럼 그 Q를 여기다 대입해서 균형 가격이 도출되겠지. 오타가 났나? 1번에 어떻게 됐다고? 뭐가 잘못됐지? 예. 500. 뭘 고쳐야 돼? 500. 그치? 그러면 1인가요? 맞아? 5000이구나, 이게. 5000이니까 10. 맞나? 네. 혹시 여러분 수치 틀리고 하면은, AI 인간 또 틀렸다. 그리고 고쳐주세요. 풀다 보면 뭐. 그래서 요새 열심히 어떤 분이 이제 동영상 들으면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주 미안해 죽겠어. 오타 난 거. 그거는 숫자 틀린 거는, 이런 말 내가 참 무책임한 말이지만, 이건 오타가 났구나라고 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타의 생생한 현장을 바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 균형 찾는 거, 요게 기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그 뒤에 거부터 좀 먼저 풀어보고 갑시다. 4번하고 5번을 먼저 풀어볼까요? 계산 문제. 4번, 5번인데, 예. 그러면 요거를 기본으로 놓고 한번 해봅시다. 요걸 이용을 해서 개념을 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수요 함수, 공급 함수, 그로부터 수요 곡선식, 공급 곡선식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 소비자 숫자가 N명이고, 공급자 숫자가 M명이다. 근데, 개별 수요 공급자의 함수가 똑같다. 이럴 경우에 이제 시장 수요 함수, 공급 함수 도출해야 되죠. 그럼 예를 들어, 소비자는 10명이고 공급자는 3명이다. 그러면 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되죠? 수평합으로 더한다. 그런 얘기였죠. 수평합으로 더한다는 얘기는 뭐지? 일정 가격에서 개별 소비자의 소비량을 더하는 거죠. 근데 수요량이 똑같아. 그러면 한 사람이 얼마 가격에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1원일 때 4,500건 아니야? 4,500개. 1원일 때 4,500개. 그런 사람이 10명이니까 1원일 때 수요량은 몇 개가 되는 거야? 45,000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 함수로 있을 때, 자, 마켓 디맨드 펑션은 어떻게 구해요? 소비자 숫자를 곱하면 되는 거죠.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수요량이니까 5,000 빼기 500p. 요건 한 사람의 수요량이죠.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한 사람. 그 똑같은 사람이 10명 있다. 그 곱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소비자 숫자를 곱하면 돼서 한번 불러볼까요? 5만 빼기 5,000p. 이게 마켓 디맨드 펑션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켓 서플라이 펑션, 시장 공급 함수는 어떻게? 개별 공급량이 P죠. 그러니까 한 기업이 1원일 때 500개. 근데 그런 공급자가 여러 명이 있다. 그러면 숫자 그대로 곱하면 되는 거죠. 똑같은 공급 함수니까. 그러면 곱해. 우리 3명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개별 함수가 주어졌을 때 동일한 수요 공급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개별 수요 공급량에다가 숫자를 곱하면 된다 이거야. 곱하면 되고, 여기 이것도 보세요. 절편이 10이고 기울기가 50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 500인가요? 50분의 1 맞나? 좌표점 맞아요? 그러면 한 명 더 있으면 어떻게 되지? 똑같은 수요 곡선을 갖는 소비자가 2명이다 그러면 10원 이상일 때는 아무도 소비하지 않잖아요. 10원일 때 제로고. 근데 가격 제로일 때 500개니까 2명이면 어떻게 되겠어? 1,000, 3명이면.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우리 공부했던 거 어떻게 되죠? 소비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마켓 디맨드 커브는 어떻게? 절편은 그대로고 기울기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소비자 숫자대로 기울기를 나눠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10명이다 그랬다면 이렇게 나눈 기울기를 소비자 숫자대로 나누면 되는 것이죠. 공급함수 500분의 1Q야. 그러니까 여기가 500이고 가격이 1원일 때 이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죠? 그럼 절편은 그대로겠지. 원점 절편인데 공급자가 한 명이 더 있어. 1원일 때 2명이면 1,000개, 3명이면
1,500개.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돼요? 점점 기울기가 공급자 숫자만큼은 완만하게 바뀌는 거죠. 따라서 저기 마켓 서플라이 커브, 시장의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지금 500분의 1인데 몇 명이라고 했지? 3명이라고.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거지. 기울기를 공급자 숫자대로 나누면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게 시장 수요 곡선, 시장 함수 도출하는 거예요. 요거 우리 기본적으로 챙겨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요거 한번 보실래? 요걸로 한번 볼까요? 이거는 소비자 숫자, 소비자 수요 곡선이 똑같을 때야. 근데 이제 4번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4번. 이건 아주 그림을 그렇게 그려줬으니까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 자, 15,000. 여기 좌표점이 2,000. 그 다음에 다른 소비자는 절편이 만이고 여기가 5,000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수평합이라는 개념이 똑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5원일 때 한 사람의 소비량,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가격이 일정할 때 수평합이라는 말의 의미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량을 쭉 더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걸 아이디어를 보면 어떻게 될까? 수평합 일단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면 이건 우리가 뒤에 공공재 같은 거 분석할 때 그때는 수직합이죠. 그때 보면 되는데 이거는 수평합이니까 보세요. 요게 지금 을이고 갑의 수요 곡선인데 보세요. 10,000원까지는 어때? 갑과 을이 동시에 소비하려고 하죠. 근데 10,000원 이상일 때는 누구만 소비해? 을만 소비하게 되니까 수평합의 의미 어떻게 돼야 될까? 여기죠. 10,000원 이상일 때는 누구만 이 상품을 수요하고 을만 수요하는 것이죠. 10,000원 이하에서는 수평합의 개념이야. 그러면 10,000원일 때는 갑은 전혀 소비하지 않죠. 근데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가격 제로일 때 을의 수요량은 2,000개고 갑의 수요량은 5,000개니까 2개 더 해야 되겠지. 어떻게? 7,000이 되는 거겠죠. 여기 굴절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다. 여기 7,000개. 너무 길게 그렸다. 요만큼. 그렇죠? 요게 같아지도록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을의 수요량, 요거 가격 제로일 때 을의 수요량을 제로일 때 갑의 수요량에다가 요만큼 더해줘야 되죠. 더해줘야 되니까 요게 요 선분 길이가 되도록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게 그렇게 그림이 지금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했던 개념 그대로죠. 마켓 디맨드 커브는 수평합이다. 그러니까 일정 가격에서 마켓 디맨드 커브는 그렇죠. 일정 주어진 가격에서 소비자가 동일하다 그러면 동일한 수요를 갖는 소비자라면 N 곱하기 그렇죠. PI, QI 함수 주어진 것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르단 말이야. 다르게 되면 동일하지가 않으니까 개별 수요량 그대로 더하면 되겠죠. 어떻게? 갑의 수요량하고 을의 수요량을 더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아이디어는
일단 그림 데이터가 이렇게 그림으로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지? 수요 곡선식 도출할 수 있겠죠. 두 사람의 절편이 있으니까. 을의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돼요? 을의 수요 곡선은 P 이퀄 절편이 15,000, 기울기는 높이 밑변이 되니까 15,000을 2,000으로 나눈 게 을의 수요 곡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을 수요 곡선이고, 갑의 수요 곡선은, 갑 어디 갔어? 요게 갑이지. 그럼 갑의 수요 곡선은 절편이 만이고, 기울기가 밑에 선분 길이 5,000이죠. 갑과 을의 수요 곡선이야. 근데 시장 수요 함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얘를, 그렇죠? 함수식으로 바꿔야 되지. 함수식으로 바꿔. 귀찮아 죽겠어. 여러분이 해. 내가 여기다 써놨어요. 그렇죠? 수요 함수식을 썼어. 그래서 수요 곡선 도출했죠. 그로부터 함수. 그러면 시장 수요 함수는 어떻게 됐다고? 갑과 을의 함수식을 구한 다음에 그걸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복잡해. 근데 이제 질문은 뭐냐면 가격이 3,000원일 때 시장 수요량을 구해봐라. 그럼 가격 3,000원이니까 그림 그리면 요거겠죠. 가격이 3,000원일 때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3,000원일 때. 그러면 이렇게 도출된 수요 함수인데, 자, 도출된 수요 함수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렇죠? Q 이퀄 7,000 빼기 7.5에 4.75가 돼요. 그렇죠? 여기다, 그렇죠? 3,000, 여기 P 대입해서 풀면 되는 것이다. 자,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식이 이렇게 도출된 것을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수평으로 도출된 함수식이다. 이것으로부터 수요 곡선이 나 그러면은 요것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볼게요. 요게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다. 그러면 시장 전체 마켓 표기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야 되겠지. 즉 뭐예요? 가격이 10,000원 이상일 때는 시장 수요 곡선 뭐예요? 요거지. 을의 수요 곡선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10,000원 이하일 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것으로부터 도출되어진 수요 곡선식으로 써야 된다. 이거지. 굴절되어 있는 거예요. 구간별로 표시해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해볼까? 이걸 수요 곡선식으로 바꾸면 그럼 P 이퀄 곱하기니까 나누게 되겠네요. 아우, 어려워. 4.75에 7.5에 아니지. 자, 7,000을 저게 상수니까 넘기고 7,000을 이걸로 나눈 거죠. 7.5 나눈 것이 상수항이 되고 빼기 역수가 되겠죠. 4.75 7.5의 Q가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가격이 10,000원 이하일 때 요게 수요곡선식이 되고 10,000원 이상일 때는 을의 수요곡선이 시장 수요곡선이 되는 것이다. 됐죠? 근데 우리는 이제 보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제시된 것이 10,000원 이하이니까 굳이 여기 올라갈 필요 없잖아. 수평합 도출된 거, 요 수요함수, 요 시장 수요곡선식, 요걸 기준으로 풀면 되는 거다. 굴절돼 있지. 그러면 이제 나중을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사적제의 경우는 이건데, 공공재는 어땠어요? 요거 미리 한번 해볼게요. 공공재의 경우입니다.
공공재는 시장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더하는 것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공공재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 인디비주얼 얘가 10 빼기 뭐 0.5의 Q이다. 그러면 절편이 여기 10이고 20이란 얘기죠. 근데 똑같은 수요를 갖는 소비자가 한 명이 더 있다. 마을 주민이 2명이다. 그럼 어떻게 구해 이거? 수직합이니까 마켓 디맨드 커브는 소비자 숫자를 여기다 곱하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2명일 때 어떻게 돼? 2를 곱하면 20 빼기 Q가 되겠죠. 즉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절편이 20이고 그렇죠. 왜? 20개 이상은 누구도 소비하지 않으니까 수평축 절편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수직으로 더해지게 될 거란 말이야. 요게. 그런데 만약에 달라. 아까는 수평합을 보셨고 이번에 수직합을 보려고 한다. 무슨 얘기냐면 값은 A는 예를 들어서 10 빼기 0.5의 Q가 되고 B는 예를 들어서 20 빼기 Q다. 이렇게 보잔 말이야. 그러면 절편이 10이고 A의 경우에는 이게 A의 수요 곡선이 되겠죠. 절편 10이고 20이고 근데 B는 어때? 절편이 20이고 아 이거 좋지 않다. 여기를 20이지. 계산하기 쉽게 0.2라고 할까? 그럼 어떻게 되죠? 절편이 여기가 20이 되고 기울기가 그렇죠. 0.2가 되면 이거 얼마나 나 헷갈려 죽겠다. 5니까 이렇게 되겠나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수직합이다. 그러면 공공재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는? 그렇죠? 20개 이상 100개 여기는 누구만 소비하는 거예요? B만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수직합이다. 그러면은 요렇게 얹어놔야 되겠죠. 20개까지는 A와 B 두 사람이 동시에 소비하는 거고 20개 이상은 B만 소비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두 사람 더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30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게 그렇죠? 개별 수요가 다를 때 공공재 시장 수요 곡선 도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 한번 해볼래요? 아까처럼 공공재 수직합이니까 동일한 수요를 갖는다면 개별 소비자 지불 가격에다 소비자 숫자를 곱하면 되죠. 근데 얘는 달라. 그럼 마켓 디맨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A의 지불용의 가격, B의 지불용의 가격을 더해야 되죠.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돼? 요거와 요걸 더하라는 얘기니까 절편 30 기울기 0.7 Q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 그림 그린 게 뭐가 된다고? 이게 요거야. 요렇게 돼서 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해서 써야 되겠지. 그럼 이제 수요 곡선을 그림을 그릴 때 수요 곡선을 표기할 때 수량이 20개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 소비해. 그렇지? 시장 수요 곡선, 마켓 수요 곡선이 10 빼기 0.5Q가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수요량이 50개 이상이 되면 요걸 써주면 된다. 그렇지? 됐죠? 그래서 요때 시장 수요 곡선은 30 빼기 이런 식으로 우리 나중에 보면 공공재 할 때 이거 도출하는 게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당연히 균형을 묻는 것은 어디서 묻겠어? 수량이 예를 들어서 10개. 그러면 요 시장 수요 곡선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이렇게 풀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다를 때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 수요 함수 서로 다를 때 얘기했으니까 요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요거를 연습장에다가 그대로 한번 반복해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도출될 수 있는 문제죠, 이게. 출제될 수 있는 문제니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수리적인 형태 문제를 계속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로 가볼까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제 함수식을 보고 그렇죠. 이론을 적용해서 답을 내야 되는데 사과의 수요 함수라고 줬네요. 사과 수요 함수가 A가 사과지. A B가 지금 배입니다. 배. 요게 A고 I는 소득이죠. 그 다음 배 수요 함수가 A. 자,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보면 우리가 수요 함수 할 때 X제 수요 함수는 function of 자기 자신의 가격.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관련 재화의 가격. 그 다음에 소득과 부. 예상 물가, 예상 소득, 뭐 소비자 숫자 등등이었죠. 이거를 여기까지만 변수 표현해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써놓은 거지. 그럼 이제 우리 중요한 것은 요거잖아요. QA에 여기 보시면 부호가 마이너스 돼 있지. QB에 PB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요건 뭐예요? 수요 법칙이지.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수요 법칙이고. 그 다음에 요거가 여건이죠. 여건 변화. 그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수요 곡선이 도출이 이렇게 됐어요. 가격이 변화하면 선상에서 왔다 갔다 수요량 변화가 되고, 여건 변화하면 어떻게 되지, 얘가?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여건 변화, 수요 변화, 좌우 이동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호가 중요하잖아요. 부호가 마이너스. 그러면 A제와 B제. B제 가격이 마이너스니까 요건 어떻게 돼요? 서로 대체제, 보완제. 그렇지? 보완제잖아. 왜냐하면 B의 가격이 오를 때 그러면 이게 B라고 하면 오를 때 수요량이 줄죠. 그 대신 A제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됐다? 증가하는 거지. 마이너스니까 B제 가격이 1원 오를 때 0.2개 줄었어. 마이너스 0.2 줄어. 아니지. B제 가격이 오를 때
비제 소비량이 줄죠. 비제 소비량이 줄었는데, 잠깐만. 이런 오를 때 0.2개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A제 소비량은 마이너스 0.2개 돼, 이거지. 그러니까 요 가격이, B제 가격이 1원 오를 때, B제 수요가 0.2개 줄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 것이지. 그리고 앞에 부호 요거 판단해 볼래요? 그럼 요건 또 뭐야? 소득이 1원 증가할 때, 그쵸? 요 A제 수요가 어떻게 됐다고? 1원 소득 증가할 때 0.6이 증가한 것이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치? 그래서 보완제 수요 감소, 정상제 수요 증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함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했던 거지만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둘 다 사가 배니까 이 앞에 부호는 일치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서로 보완제니까. 대체제라면 만약에 이게 사가와 배가 아니고 두 개가 대체제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부호가 플러스가 됐을 거고. 질문. 소득 앞에 부호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요건 뭘까? 열등제가 되겠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지. 요거 정상제, 요거 열등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보기가 재밌어요. 3번 사과, 배 모두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요? 수요 법칙이 뭐예요? 가격과 수요량이 역의 관계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이게 재밌지. 사과, 배 모두 가격, 소득과 무관한 수요량은 없다. 이게 뭔 소리야? 상수값을 말하는 거죠. 상수값. 얘와 관계없이 얘는 무조건 뭐요? 0.8개. 요거는 무조건 0.1. 그러니까 상수값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날 일은 전혀 없죠. 이런 게. 그렇지만 우리가 분석하고 할 때 개념 보기 위해서 한번 봤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6번 문제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요 함수, 요런 형태를 균형을 찾아보는 거죠, 이제. 수요함수가 300 빼기 2p 플러스 4i야. 그 다음에 시장 공급 곡선은 공급 Q 이퀄 3p 마이너스 50.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요구해 볼게. 이거 수요 공급 그림을 그려보세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식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그럼 여기가 이제 Q가 되고 P가 될 텐데, 자, 이거 그리기 위해서는 뭐부터 먼저 해봐야 되지? 이 평면에는 지금 오로지 뭐만 보여줘? 가격하고 수요량만 보여주고 있죠? 얘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여건이야, 여건. 그래서 여건 불변하에서 가격과 수량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해봅시다. 소득이 얼마라고? 최초 25야. 자, 그러면 수요 함수가 어떻게 되죠? 325 빼기 2p가 되겠죠. 예. 그렇지? 틀렸냐? 고개를 격렬하게 좌우로 흔들었어. 아, 25구나. 요게 25니까 100. 천만다행이다. 야. 간단하게 되겠다. 400이에요, 400. 자, 그러면 이제 그냥 얘기 한번 해볼래? 수요곡선식 어떻게 되지? 절편이 400이고
기울기가 2니까 여기는 200이 되는 수요 곡선이 되겠죠. 예? 틀렸냐? 오늘 자꾸 불안한데.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돼? P로 정리해야 되죠. P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0을 3으로 맞지? 응? 왜 틀렸어? 어? 또 틀렸어? 수요곡선 뭐가 틀려? 아, 그러니까 그냥 정리했잖아. 어머나, 틀렸어. 자, 다시요. 이게 수요 함수가 됐고, 이건 그대로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수요 곡선식 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P로 정리해야 되죠. 그럼 일어나면 여기 절편은 200이 되고, 기울기는 넘어가면 0.5가 되겠죠. 기울기 0.5니까 여기는 400으로 그려야 되겠지. 이게 수요 곡선이 됐단 말이야. 요거 안 해볼까? 수요 함수가 400 빼기 2P니 가격으로 정리한다. 그렇죠? 넘기고 해야 돼서 그래서 얘가 200 빼기 0.5Q로 나온 거예요. 예?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공급 함수가 3P 빼기 50이니까 공곡선 식은 어떻게 될까요? 50을 3으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 이게 됐죠. 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50이고 기울기가 3분의 1이 되는 요게 공곡선. 균형 찾으면 되겠죠. 최초의 요 상태에서 균형. 근데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요거야. 여건 변화를 수리적으로 확인해 본다, 그지? 25에서 소득이 20으로 줄었다. 그렇죠? 25에서 20으로 줄어들게 되면 여기 어떻게 되죠? 80, 아까 100이고 80이니까 이번에는 380에 빼기 2P가 되고 요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게 380의 2P이니 가격으로 정리해보면 190 빼기 0.5의 P가 되는 거죠. Q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여건 변화할 때 수요 변화, 수요 곡선이 좌우 이동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좌우 이동하는 것이 기울기는 그대로 변함이 없죠. 그 대신 뭐가 변하는 거예요? 절편이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절편이 200이다가 이번에는 절편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균형이 변화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아까 이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건 불변의 법칙이다. 현재 요거나 요거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격과의 관계만 그린 것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고 여건이 변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수요 곡선의 절편이 변하게 되니까 기울기는 그대로죠. 절편이 변하게 되니까 좌우로 이동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오늘 요 뒷부분 얘기는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시장 균형 여러 얘기할 때 기본이 되는 거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주시고 자 돌아가서 이제 2번 문제로 갑시다.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3장의 2번 문제 여기 우리가 임용 13년도 계산 문제 14년도부터 시험제도 개편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객관식 시험도 보고 주관식 시험도 보고 그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객관식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런 식으로 나게 되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전부 수리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수리적 계산 그림 그리고 하는 것은 정확히 해 주셔야 돼. 근데 이제 2번 문제는 뭐죠? 시장에서 지금 수요 공급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여건 변화죠.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 수요 측 여건 변화가 뭐였지? 아까처럼 얘 변화시키는 여건이 여기 X라고 할 때 YJ 가격, 인컴, 월스, 예상, 가격에 대한 expectation 예상, 소득에 대한 예상, 그 다음에 소비자 숫자 이런 것이었죠. 이것이 변하면 변화해. 그런데 X하고 Y가 서로 어때요? 대체제냐? 보완제냐? 또 소득부 얘가 변화할 때 어때요? 이거? 정상제냐? 열등제냐?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체제 가격이 변화했다. 보완제 가격, 정상제, 열등제에 따라서 소득이 변화했다. 예상 변화인데 하나하나 우리가 알죠. 그냥 말로 쭉 한번 해봅시다. Y제, 대체제, 가격이 오르면 X제 수요는 어떻게 되고? Y제, 대체제 가격이 오르면 X 수요 증가. 아까 봤죠? 만약에 보완제 가격이 오르면 감소. 정상제인데 소득이 증가했대. 수요 증가 우측 이동. 열등제면 소득 증가할 때 좌측 이동. 가격 예상, 소득 예상. 소득이 증가할 것 같다. 물가가 오를 것 같다. 수요 증가죠. 진짜로 변한 건 아니지만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사재기, 미리 더 사는 거고. 소득이 증가할 것 같다. 그러면은 상을 풀리겠구만. 미리 쓸 거 쓰자 좀. 그 다음에 소비자 숫자가 증가. 이건 뭐죠? 시장 수요가 증가하겠지. 이게 여건 변화란 말이야. 그 다음에 공급 측 변화는 뭐죠? 제일 중요한 게 비용 변화 요인이지. 왜냐하면 공급 곡선이 한계 비용 곡선이잖아. 비용 곡선이니까 비용이 변하는데, 자, 팩터 프라이스, 임금, 이자율, 렌트, 지대가 변화하면 비용 변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는 그 서플라이 쇼크라고 하는 것이죠. 각종 원자재 가격이 변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세금, 보조금, 기술 진보, 이런 것들이 기술 변화, 이런 것이 비용 변화, 공급 변화 요인이 되죠. 자, 한 번씩 갑시다. 기술 진보 어떻게 된 거야? 기술 진보란 요소 절약 현상이다. 요소 절약됐으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줄죠.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어디로? 밑으로. 코스트 다운. 비용이 감소됐으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 우측 이동했겠지. 얘들은 공급 곡선을 밑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코스트 다운이야. 보조금은 역시 비용 감소, 하방 우측 이동. 세금 부과, 기업에게 세금 부과해줬다. 세금 비용 되겠죠. 비용 인상, 공급곡선 상방 이동, 좌측 이동, 공급 감소가 되고, 이거는 뭐 그렇죠. 임금, 이자, 렌트, 지대, 원재재 가격이 올랐다. 비용 인상되니까 공급곡선 상방 이동, 좌우로 보면 좌측 이동이죠. 요거고, 그러니까 비용 변화, 이게 제일 중요한 요인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관련재 가격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가격에 대한 예상이 있을 거고, 숫자인데 거꾸로 이거 해볼까? 공급자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 아까 수평합 그랬는데 뭐 시장 공급이 증가하겠지. 가격 예상, 공급자는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되면 어떻게 돼요?
안 팔죠. 매점 매석. 오른 다음에 팔기 위해서 지금은 공급을 줄이게 된다. 감소, 좌측 이동하고. 요거 공급에 있어서도 대체 보완이 있죠. 공급에 있어서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X 공급은 감소하겠죠. 내가 이 밭에다가 콩 심을 수 있고 팥 심을 수 있는데 콩값이 오른다 그러면 콩농사, 콩 공급량 증가하니까 팥의 공급은 줄게 될 거고, 보완. 생산에서 보완은 우리가 두부와 비지 그런 거 했죠. 두부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 두부 공급량 증가, 비지 공급 증가하는 것이었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건 변화할 때 이제 분석이고,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났어. 이렇게 나면 긴장해야 되죠. 옛날 한 문제인데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모든 여건 변화 지금 했던 것처럼 거기 맞춰서 풀면 되는데 연습 한번 해보자. 잼과 버터는 대체제죠. 잼의 원료 과일, 버터 원료 우유. 그런데 버터 균형 거래량이 증가했고 잼의 균형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가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려면 보기 5개 중에서 그쵸? 뭐냐? 버터 균형 거래량은 증가했고 잼의 균형 가격이 내렸다? 그러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냐? 그 답 찾아라 이거지. 이게 보통 피곤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다 해서 짝을 맞춰봐야 되는데 답은 다행히 1번이야. 그렇죠? 근데 여기 봐봐. 이거 만약에 실제로 지금은 이렇게 안 나오겠지만 이때 선생님 되신 분들은 뭐 했을까? 일단 가에 들어오는 거, 과일 가격이 올랐냐 내렸냐, 우유 가격이 올랐냐 내렸냐 이 다 따져봤겠죠. 그 다음에 나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우유 가격이 어떻게 됐냐, 그죠? 과일 가격이 어떻게 됐냐,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출제 교수님이 자유로워. 그래도 가로 1번으로 놨으니까. 그렇지만 뭐 연습삼아 한번 해봅시다. 답이 간대요. 거기 한번 봐주세요. 과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지? 자, 2번 요건데 답 중심으로 갑시다. 과일 가격이 오르게 되면 잼 시장에는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과일 가격이 올라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공급이 줄죠. 그러면 버터 시장에는 뭔 일이 생겼겠냐 이거지. 그럼 잼값이 과일 가격이 올라서 잼의 공급이 줄어요. 잼 값이 올랐는데 잼과 버터는 서로 뭐야? 대체제지. 그럼 잼 값이 올라서 덜 먹게 됐으니 버터는 잼 대신에 버터 발라 먹자. 요새 내가 집에서 이걸 애타게 주장하는데 버터를 안 사줘. 배 나온다고. 내가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버터 사는 것도 내 맘대로 못 사게 역전이 됐나 몰라. 내가 너무 부드럽게 대해준 것 같아. 여자한테 주도권이 다 넘어가 버렸어. 내 친구들 물어보면 다 똑같아.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주는 대로 먹어. 됐죠? 잼하고 버터는 대체제니까 이렇게 분석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에 맞단 말이에요. 우유 가격이 내렸다. 자, 우유 가격이 내리면 버터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우유값이 오르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생산비가 내렸다고? 그럼 이제 비용이 내리니까 버터의 공급이 증가했겠죠. 대체제 잼 시장은 어때? 버터 싸게 많이 먹게 되니까 잼의 수요는 이런 식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요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상황을 저 복잡하게 주고 풀어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연습 같은 데 몇 번 해보기로 하고. 자, 기출문제가 이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 계산 요거 보기 위해서 보충문제 몇 개 봤는데, 이 문제들은, 그렇죠. 이게 뭐 어려워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 아는데, 특히 우리가 앞에서 수리적인 이야기 좀 했었죠. 수리적 주제에 대해서 수직합이다, 이거 너무 수평합이었죠. 수평합인데, 함수와 곡선, 도출하기. 그런데 보통 시험 문제는 동일한 수요, 동일한 공급, 수평합인데 다를 때 수평합의 의미는 그거고 함수 도출해서 그림으로 이해하고 공공재 얘기도 했었죠. 공공재도 꼭 한번 해보시고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 이거 연습장에다 꼭 그리세요. 여건 변화는 뭐 우리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주제 탄력도. 여기도 우리 시험에서 아주 왕성하게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고 또 여기서 시험 문제 안 나왔다 하더라도 탄력도는 어때요? 두고두고. 모든 경제 분석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쉬었다 합시다.